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트럼프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나름대로 유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불안의 시대다. 이 글로벌 재편, 질서의 재편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의혹 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고 더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겠다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있겠니? 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미국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고점 논란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AI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보기엔 제가 볼 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고점은 금리 인상기에 와요.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시점에서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싼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싸긴 한데 최근에 이 고점을 돌파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2번 또는 3번은 내린다. 근데 오늘 베센트가 나와서 175bp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빅컷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100bp 이상의 금리가 내려간다? 진짜 버블이 올 수도 있다. 혼돈의 상황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려야 될 금리를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고용이 만약에 망가지면서 그 정도 내리면 쇼크거든요. 그럼 저는 시장이 같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각도기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면 원래는 안전자산을 선호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변수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왜 자꾸 나스닥은 신고가이고 각종 크립토 코인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트럼프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 때문인 건데 사실 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아닌 거고 도대체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나 부과할 거냐에 대한 노이즈들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나름대로 유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2일에 있었던 관세 부과 때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갔었으면 시장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뭐 타코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항상 트럼프는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물러났고 그래서 시장에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위험을 차단하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불확실성에 비해서 시장이 받는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좀 안타까운 또 일본도 굉장히 조금 이제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뭐 협상 결과가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4월에는 좀 다르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4월에는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사실 관세를 부과를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통로를 열어뒀었어요. 예컨대 멕시코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입되고 있는 품목의 한 80%가 이미 관세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온다든가 또는 베트남하고 먼저 일단은 협정을 맺었고 또 중국과는 협상을 굉장히 좀 연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생필품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은 좀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의 유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건 맞지만 뭔가 시장의 방향이 어떤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감세안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완화 또는 이제 금리 인하와 같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것들이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트럼프의 유연성이 오히려 시장에는 어떤 기회를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줬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만 좀 어색한가요? 트럼프의 유연성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싶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당황했던 순간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곽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불안의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만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 좀 미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굉장히 쾌재를 불렀는데 이 위험 자산의 쾌재를 부르게 만들었던
근거, 밑바닥에서의 흐름은 정말 불안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도가 없이 여행을 시작한 것과 같은 세계의 풍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WTO 체제가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이고 소위 말해서 1940년대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생기고 나서 그 미국이 만들어냈던 세계 질서를 미국이 엎어버린 그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 불안이 느껴졌냐? 채권과 통화에서 불안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권과 통화라는 건 기준들 중에서도 기준이거든요. 아주 근원적 기준인데 마치 이 도량형의 뭐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처럼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제의 미터 1m와 오늘의 1m가 다르고 어제의 10cm와 오늘의 10cm가 다른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가 더 안전할까 고민을 했고 통화가 안전하지 않고 채권이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탈출구를 찾았던 게 바로 코인 그리고 금 그리고 기업 일반 주식 자산 이런 쪽으로 그 방향성을 틀고 도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가격들은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안전자산이 안전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전자산 대표인 달러, 채권이 불안할수록 안정돼야 되는데 얘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안전자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좀 놀랄만한 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럼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문의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뭐랄까 이 기준들을 더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따져보면 미국의 이제 딥스테이트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의 그 완강한 질서를 만들었던 게 딥스테이트들이고 이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논리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도 여전히 45%가 넘어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면 과반이 지지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과반이면 절반 이상이니까 그래도 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네, 네. 이게 보통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환호할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고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야 트럼프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몽골 정보를 계속해서 갖고 오는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부터 갖고 오고 자국 떠났던 기업들 다 데리고 오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글로벌 재편, 질서의 재편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의혹 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히려 지금 채권이나 통화가 흔들리다 보니까 주식이나 금, 코인 쪽으로 어떤 이제 자금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달러나 채권이 안전자산인 건 맞죠? 예, 네. 안전자산인 건 맞죠. 다만 이전에 비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경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을 보니까 미국이 빚지는 건 좋은데 갚을 능력이 있겠니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실제 트럼프는 갚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그리고 또 미국 국채는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비달러 자산을 사라는 얘기를 연초에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한국 증시나 또 뭐 러시아, 독일 몇 개 국가들의 증시가 꽤 좋은 편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흐름에서 우리 시장이 좋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으로 오른 건 사실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기대감이 컸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그 신정부 들어와서 그 기간부터 최근까지 오른 업종들 많이 보면 지주사라든가 은행, 증권 이런 어떤 관련 기업들이 올랐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과는 좀 무관하죠. 결국 뭔가 내부 요인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내적 요인이 일단 시장을 자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독일도 비슷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장 내일입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협상이 있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단순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러시아한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끝나고 동시에 러시아가 현재 에너지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이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독일이 내가 아는 독일이 맞아 할 정도로 독일은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원칙을 많이 고수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 재정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이걸 전향적으로 풀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건데 뭐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물가도 좀 많이 안정이 되고 돈도 많이 풀고 그러면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의외로 독일 같은 경우는 돈 푼 거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AI 관련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1위 기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ERP 관련 기업인데 SA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기업이 시가총액 1위예요. 여기가 AI를 도입하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그걸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계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쓰고 있는 ERP 그렇죠? 인사 회계 관리 시스템인데 요것과 관련한 시스템 세계 거의 90% 장악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AI를 도입하면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별로 좀 다른 요인으로 그렇죠.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은 완전히 다른 이슈죠. 한국은 네. 100% 정책 이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지난번에 세제 개편 나오고 나서 뚝 떨어진 다음부터 한국은 횡보해요. 다른 나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차별이 나타나고 있죠. 상반기에는 한국이 가장 좋았고 다른 나라 안 쫓아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따로 떼어서 이게 정책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 정책적인 일들이 기대감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확대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저는 올해 상반기 내내 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각 국가별로 통화 약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약세를 치면 이쪽은 또 약세, 여기 약세인데 여기서 또 약세. 계속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원래 금값이 이 정도 오르면 한번 숨고르기 할 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숨고르기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호재가 많았죠. 호재가 많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저는 이 통화 약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서구 쪽은 대부분 통화 약세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몇몇 기업들이 불경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그것들이 이제 신사업 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뭐 산업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뭔가 설비 증설이 엄청나게 되는 어떤 재편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이거는 따로 산업을 재편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그건 또 다른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조금 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초불안의 시대인데 위험 자산이 급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점 논란도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고점 논란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현재 미국을 가장 크게 올렸었던 원동력은 AI입니다. 그러면 AI와 관련해서 사실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AI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메타가 최근에 AGI 즉 초인공지능에 대비해서 엄청난 인재들 영입한 거 알고 계시죠? 한국의 정현천 박사님도 연봉 1,000억에 모셔갔고요. 그래서 아마 11명 했을 때 다 1,000억 이상이었었고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모셔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지금 메타의 저커버그가 어떤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강화학습을 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봤던 것보다 뭔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 초기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AI보다는 훨씬 더 진인보하고 훨씬 더 이제 효용성이 큰 그런 AI가 발전된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보기엔 이게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엔 제가 볼 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은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응용 분야들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서 오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대한 논란은 이르다. 일단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시장의 고점은 금리 인상기에 와요. 금리 인상이 돼서 일정 부분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그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점을 맞이하지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시점에선 제가 볼 땐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올 초에 제가 여기 나와서 올 하반기부터는 뭐 이제부터는 AI 버블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드렸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망을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버블이 아니고 아직은 지금부터 버블이 올 수 있을 지금부터 올 수 정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싸긴 비싸다. 저는 워낙 이제 가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싼 건 아니다. 분명히 비싸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싸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고점을 돌파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25bp는 무조건 내린다. 9월 달에. 그리고 올해 안에 2번 또는 3번은 내린다. 이게 이제 신고점을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베센트가 나와서 175bp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지난번 달에 안 했으니까 9월 달에는 50bp부터 하고 시작하자. B컷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새로운 얘기예요. 근데 만에 하나 175bp?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1월까지 4번의 FOMC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bp 이상의 금리가 내려간다? 이거는 아직 반영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도의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진짜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미국 시장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건 이제 비쌀 때 오는 거잖아요. 네. 비싸긴 비싸요. 지금 비싼데 버블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비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싼데 버블이 시작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잘 구분하셔야 될 게 미국 빅테크들 중에서 좀 아이러니한 게 메타나 구글은 안 비싸요. 최근에 메타가 그렇게 굉장히 가파른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놈들은 좀 비싼 부분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안 비싸고 오히려 아마존은 옛날보다 좀 그 밸류에이션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 정도로 네. 얘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마존 뭐 100배씩 하던 게 이익에 이제는 막 30배 또는 그 밑으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마냥 무조건 비싸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또 좀 애매한 건 있고요. 비싸긴 비싸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싸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뭐 금리가 만약에 지금 베센트 얘기한 대로 뭐 내년 상반기까지 150bp 이상 떨어진다? 그럼 고죠. 네, 미국 시장이 고요. 비싸도. 네. 그럼 지수로만 보면 종목별로는 얘기하기 어렵더라도 지수로만 보면 좀 더 남았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들으면 될까요? 조건값은 금리를 진짜 그렇게 내릴 거니?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금리에서 얘기할 게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누구야 스티븐 마이런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 사람이 벌써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역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났다는 증거가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투표권을 가진 이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자기 한 표 딱 찍고 안녕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러고 올까요? 절대 안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당신 그거 근거 있어요? 잘못된 근거야. 막 그 논쟁을 엄청나게 하지 않겠어요? 거의 제가 보기엔 쌈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좀 점잖은 사람은 아유 안 되겠네 이러면서 한 표 찍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인하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오는 상황으로 정리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게 트럼프가 보니까 양수 앞뒤 공격을 잘해요. 이 사람은 안쪽에 넣고 뒤쪽에서는 이제 곧 그 새로운 사람 임명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 잘못됐어. 미스터 툴레이트는 이거 건물 잘못 지었어. 잘못된 리더십이야. 그래서 하여튼 공격할 수 있는 걸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파렴치한 느낌도 들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공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변호사 출신인 파월은 안 움직여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주변 사람이 흔들릴 거예요. 벌써 이미 떠났잖아요. 쿠글러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흔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CME 페드워치에서 확률상 50bp 인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9월에 인하는 이제 거의 100%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50bp 인하까지도 시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솔직히 웬만한 때에는 50bp 갑자기 인하하면 혹시 미국에 안 좋은 숫자가 있나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쁘다. 드디어 버블이 오시니까 우리 빨리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보십니까? 오늘 시장도 최근에 그 가장 특징 기업의 러셀 2000, 그 다음에 오늘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폭도 크고 기간도 좀 길게 나올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그 시장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확실히 그 주식시장에 연동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주식시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법으로 만들어야 자기 임기 때 인기를 구가하고 자기의 그 임기를 잘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차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뒤를 좀 안 보는 것 같아. 일단 지른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과연 FOMC의 그 점잖은 총재들과 이사들 몇 명이 절반 정도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과연 어떤 사람이 약체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지금부터 제일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거의 뭐 의도적인 버블 조성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가 고용 지표나 물가를 보고 이제 내려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이제 연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정부하고 시각이 다른 게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정부의 시각, 쉽게 말하면 스콧 베센트 장관의 시각은 뭐냐면 고용입니다. 현재 이번 달에 나왔던 고용이 7만 3천 명 나왔잖아요. 네. 10만 명 이하면 잠재 성장률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두세 달의 고용이 20만 명 이상이 또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면 스콧 베센트 장관의 생각은 뭐냐면, 봐라, 지금 이 고용이 이번 달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난 두세 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무너진 거였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이 잘못 본 거고, 이렇게 고용이 둔화된 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논리인 거고요. 연준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고용이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쫓겨나면서 사실 구직 활동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고용 둔화라고 치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통해서 이게 과연 기존에 우리가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 진짜 둔화되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고용계에서 안 좋은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얘기처럼 그게 아니라 뭔가 이민자들 위해서 일단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건 조금 맞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을, 그러니까 진짜 25가 아니라 0.25가 아니라 0.5를 내릴 정도로 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니면 미국 정부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준 간에도 굉장히 줄다리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연준도 어쨌든 미국 정부도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건 같다. 그러나 이제 25와 우리가 알고 있는 50을 두고 50bp를 두고 되게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0.25%포인트 인하가 아직까지는 조금 합당하다. 다만 혹시 고용이 더 둔화된다면 추가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 사실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본격적으로 뭔가 관세가 부과된 건 8월 7일이에요. 그럼 8월 7일에 부과된 이 어떤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지금 시장에 반영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도 10%의 보편 관세는 있었지만은요, 미국의 기업들이 이 관세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걸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15% 관세 올린 거 둘 중에 하나는 피해를 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그걸 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15%의 이득이 줄어들 거고요. 그걸 미국 시민이 안는다라고 보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어쨌든 그런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후자라고 놓고 보고 미국 국민들이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걸 부담을 한다라면 다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물가도 그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물가가 딱 지금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만 가지고 안정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시간을 두고 제가 볼 때 이 영향이 더 나타날 건데, 그렇게 판단해 보면 사실은 두 번, 그러니까 원래 한 번 정도 내려야 될 거를 한꺼번에 50bp를 내리는 것, 즉 0.5%포인트를 내리는 건 무리일 가능성이 아직은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그 고용지표 이거 하향 조정되고 하는 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딱히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숫자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것은 노동통계국장의 해임이에요. 조작이다. 예. 네, 뭐 통계 조작이었다, 해임이다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일인 것 같은데 이런 혼란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오는 숫자에도 주식시장은 이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고용 쇼크가 더 나온다고 해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고용으로 인해서 경기 하강하는 게 주식시장 오히려 반가워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큰 이슈일까요? 금리 내려주는 게 큰 이슈일까요? 근데 금리를 25bp 내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저울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고용 나올 때 경기 안 좋아 이러면서 막 장 빠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25bp가 아니고 갑자기 하나 추를 더 얹은 거예요. 50bp를 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무게 중심이 확 쏠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여서 근데 지금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50bp 못 내릴 겁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나게 50bp하고 막 시장이 만약에 반영했으면 그 부분은 실제로 9월달 즈음 근처로 가면 이거 설마 50bp는 아니겠네. 이거 과속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다시 그 되돌림을 하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슈보다 금리 인하 이슈가 너무 커요. 네. 배드 이즈 굿이다. 나쁜 뉴스 숫자가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가속화된다는 걸 시장이 반가워한다. 게다가 시장이 저는 트럼프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다 해주구나. 다 받아주는구나. 한국 정부하고 완전 반대로. 얘네는 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네.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50bp 내리면 과거 같은 경우엔 이거 미국 경기 망하나 보다. 이런 이제 두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정말로 50bp 만약에 내리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환호할 거라고 보십니까? 채권 시장 망하죠. 대신에 주식시장 좋아요. 주식시장 좋고 장기 채권물이 저는 박살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더 튀어요 위로. 장기 쪽이 단기야 뭐 당연히 내려갈 거고 네. 뭐 단기는 뭐 기준금리 내렸는데 안 내려갈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5년 미만은 뭐 다 떨어질 건데 네. 10년물이 이거 뭐야? 30년물이 이거 뭐야? 인플레이션 확정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조금 혼돈의 상황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참 쉬운 생각은 아닌데 현재 한 번 내려야 될 금리를 이제 두 번에 해당하는 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고용이 만약에 망가지면서 그 정도 내리면 이건 충격입니다. 쇼크거든요. 그럼 저는 시장이 추세는 아닌데 시장도 같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 않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걸 가정을 하고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저 정도니까 그렇지 결국은 보니까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네. 결국 관세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기존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한 번은 시장이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두 번에 해당하는 정도로 내려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쇼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0.5는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0.25 선에 정도 되면서 다만 그것도 경기 둔화라는 그렇죠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단순히 경기가 고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경기 둔화를 반영한 거였어라고 하면 사실 쉬어가는 빌미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잘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포함해서 일부는 1%대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고요. 대체로 평균적으로는 미국의 중립금리를 현재 한 3.5, 3.25 이 정도 보는 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얼마까지 내릴 거로 보십니까? 사실 중립금리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1%까지 내리면 주식시장 끝난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릴 정도가 되려면 사실상 시장의 충격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반영해서 내리는 거고요. 연준이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저런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사실 시장과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연준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정치적 성향을 보인 분들이 계시죠.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몇몇 위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연준이라는 조직 자체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대부분의 어떤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중립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거고 정말 이젠 경제가 완전히 끝났어 라는 판단이 되면 1%까지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아니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채권 발행도 많고 빚도 많이 지는데 그렇죠? 거기에다 관세까지 올려가면서 금리를 2%까지 내리라고 하는 건 트럼프의 망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가려야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트럼프가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될 건 아닌 거고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중심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조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고 높은 확률로 25bp 인하한다. 그래서 러셀 2000이 아까 튀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대형주, 특히 AI 관련된 M7이 강세였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학개미라고 하는 한국인의 미국 투자를 봤을 때에는 M7은 오히려 좀 줄이고 뭐 테슬라도 좀 팔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나 가상자산 관련된 거나 좀 밈 주식이나 이런 소형주의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면 러셀 2000이나 이런 작은 주식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M7을 여전히 더 좋게 봐야 됩니까? 그 정황적으로는 소형주들이 가겠죠. 뭐 거의 폭등 수준으로 어제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죠. 어제 새벽 기준으로. 근데 불안해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은 안 다치는 게 최상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제약바이오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회사를 확실히 알면 괜찮죠. 회사를 내가 이 회사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회사 작지만 좋은 회사인데 그동안에 빚을 못 봤어. 너무 저렴해. 앞으로 이익 성장도 좋아. 이러면 뭐 왜 안 되겠어요. 더 좋죠. 근데 기업을 확실하게 모르시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해서 돈 버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유명한 회사만 했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회사만 했잖아요. 아. 근데 그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최고로 잘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얘들 그 이익 성장률과 이익률 보세요.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조 단위의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률과 성장률이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저보단 다 잘 아셨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니까 엄청난 그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빅테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을 조금 해보셔라. 그런 말씀은 저는 안 다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저도 우리 곽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뭐 중소형 기업들이 좋아지는 건 맞겠죠. 중소형 회사일수록 특히 미국의 내수 기업일수록 사실은 금리 민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금리 떨어진 만큼의 어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나 미국 기업을 잘 아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금은 금리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AI란 걸출한 새로운 어떤 산업 동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의 시작과 마침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AI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다라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체질에 대한 어떤 변화 그 관련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담아야 될 주식이 아닐까 그 중심 안에서 있으시되 다만 금리가 내려갔을 때 뭔가 내수 기업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지금보다 숨통이 튀어가는 기업은 그 정도 숨통이 튀어지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